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주고받고 또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국제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과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도 전해드린 것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실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에, 공습 초기에는 시간대를 좀 오전 시간이라던가 새벽 시간대, 지금은 상관없이 막 공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 분쟁이죠. 무력 충돌이 이제 여러 날 진행이 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날에는 이스라엘이 새벽에 공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공습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이스라엘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응해서 이란도 이제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을 이용해 가지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전면적인 양상으로 뛰고 있고, 이제는 처음에는 핵시설, 군사시설, 공군기지, 이러다 이제 에너지, 인프라까지 이제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공서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이제 그 공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는 자리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낮 시간에도 이제 필요하다면 공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란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 능력까지 이제 파괴함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 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한동안 이란이 핵 개발에 다시 몰두하거나 경제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파괴당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목표는 두 가지다. 이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그러한 시설들을 갖다 중요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지속적으로 공습을 통해 가지고 파괴 나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지속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에 대해서 수천 개의 미사일을 갖고 있는 이란이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상당 기간 이스라엘과의 어떤 분쟁을 통해 가지고 대내적으로 역량이 상당히 약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란을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고립무원이라는 이러한 평가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고 싶을 때 분쟁의 출구를 모색하고 싶을 건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저희 기자기 질문에 이스라엘 총리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도해줬는데, 이것 또한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 실현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죠. 명확하죠. 핵시설과 미사일 능력을 갖다가 시설을 파괴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대내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시 내각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국내적 지지를 보내달라. 이것을 팍스뉴스, 미국의 팍스뉴스랑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걸 보면 미국 내에도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시설을 파괴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군사 행동을 할 테니 미국도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또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정권이 굉장히 취약하다. 필요하다면, 목표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국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권 그리고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하고 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어떤 인도주의적인 이러한 비난을 피하려는 명분도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란 국민들에 대해서 당신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극소수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제 일어나라, 봉기해라, 이런 식으로 인지전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팍스뉴스의 어떤 인터뷰를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보수 진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정치적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어제로 예정돼 있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취소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 G7 정상회의를 떠나기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합의를 바라긴 하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핵 협상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핵 협상의 이 문을 열어놓긴 했지만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공습과 그 뒤에 미국의 어떤 군사적 지원, 그다음에 정치적 지원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미국을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자국 내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이 빨리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에요. 핵 협상을 통해서 이란 핵 능력을 제거를 하나,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을 통해서 핵 능력을 제거하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만 거주면서 미국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보호를 딱 그 선을 그으면서 한 발 빼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할 때 군사적 지원, 정보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또 미국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거든요. 즉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정치적, 군사적 이런 부분에서 다 몰리고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한 것을 어떤 그 자위 측면에서 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지지만 해줘도 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플랜 A로 가느냐, 플랜 B로 가느냐 했을 때 플랜 B를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손을 빌려서 코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때때로는 싸워서 이길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G7 정상회의 이제 곧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중재라던가 뭐 확전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낮은 겁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히 어느 쪽을 지지해가지고 G7 그 국가들이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는 좀 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지지가 좀 강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도 하고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일방을 지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최근 통화에서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그 G7 정상들도 전쟁이 빨리 끝나고 G7 국가들이 필요하다면 중재라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어떤 그 성명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극도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 G7 정상들이 어떤 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상황을 변경시킬 그런 의도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취임한 지 이제 불과 12일 만에 어떻게 보면 초고속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도 그렇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 여러 가지 그리고 굉장히 취임하자마자 2주도 되지 않아 가지고 정상 그 외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라든지 그 이전 정부들에 보면은 최소 뭐 5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취임하신지 정상 외교에 가셨는데 굉장히 빠른 거죠. 그만큼 기회가 온 것인 것도 있고요. 또한 그 관련돼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난 6개월 동안 지속된 어떤 탄핵 국면 내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대내적으로 혼란이 극심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기에 종식을 하고 특히 외교안보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국제 무대에서 알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G7이라든 주요국들의 정상이 모이는 그러한 다자 회의에 우리 정상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다른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의 품격과 위상을 보여주고 한국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인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 세계에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어떤 그 강렬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브리핑을 해주셨잖아요. 기대 성과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국 정상들과의 어떤 조기 신뢰 관계를 구축, 그리고 정상 외교의 복원, 그리고 통상 무역 같은 현안을 논의해가지고 이제 진전시키는 것 세 부분의 국제위상을 공고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취임 초기에 빠른 정상회의
외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내 외적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의 연설인데 어떤 자리인 것이고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첫날 16일 날 도착하시면 양자회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 저녁 만찬에 영부인과 함께 참석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17일 날 이제 다자 회의가 G7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주요 의제 중에 이제 말씀해주신 에너지 안보 구축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 기술 협력 이런 그다음에 상호 신뢰 그 확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세션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예. 실용 외교의 핵심은 경제 외교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화석연료 에너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어떤 그러한 것을 발전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그와 관련돼서 G7 그 국가들과 또 향후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그다음에 양자 기술을 통한 경제 활동 성장을 촉진하는 부분, 이거는 G7 국가들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G7 국가도 협력을 증대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걸 재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용 외교를 본격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교수께서 양자회담 관련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뭐 G7 정상회의 특성상 뭐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짧게라도 만나게 된다면 좀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앵커께서 포인트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나시는데 짧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자 회의 계기로 열리는 약식 양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만나시는 시간이 30분이나 1시간 내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순차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통화는 하셨지만 처음 만나시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임내 하시니까 서로 악수하면서 상호 신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주요 현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 통화하실 때 관세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무 협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상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이제 그 추후 열심히 그 협의를 해봅시다. 이러한 그 실무 협의를 위한 동력, 공간을 마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요. 또한 북한 문제를 좀 거론하셨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서도 보내시면서 굉장히 북한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칭찬도 좀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신경 쓰면서 분위기가 좋게 만들면서 처음에 케미를 확인하고 뭔가 상호 신뢰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한미 약식 정상회담의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번 G7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또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우리 그 당국 특히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님 이하 우리 안보실 직원들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이 정말 바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내시라고 그래서 노고를 쳐드리고요. 어쨌든 한일 약식 정상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자회의 계기고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발표할 때까지는 굉장히 신중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는 우리 정부의 입장, 미국 정부의 입장, 일본 정부의 입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율해서 짧게라도 만나실 거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미 정상회담 마찬가지로 통화를 하시지만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견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악수도 하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아이 컨택도 하시고 이러면서 상호 신뢰를 확립해 나갈 토대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굉장히 민감한 역사나 과거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견고하고 성숙하게 이끌어가자.
이걸 위해서 인적 교류라든지 셔틀 외교를 보완한다든지 우리가 서로 적극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협력을 증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시면서 짧은 정상회담을 마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차장 인선도 마무리를 했고 지금 외교안보에 치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G7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가능성이 처음에는 좀 낮게 보이다가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용 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추구하는 실용 외교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G7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나토 그 군사 협의처가 주최하는 그 다재회의 그 참석을 해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는 그러한 그 협의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 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관리하더라도 어쨌든 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초반에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이 그 나토 정상회담에 이제는 거의 수년째 그 초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정권이 바꿨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도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참석과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네. 때문에 끝까지 좀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아마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반영된 그러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존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